나이가 든 탓인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던 유진은 TV를 보며 눈꺼풀이 무거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기로 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아래층 집에서 고함 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흰색 차량이 서 있었고 그들은 급히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진은 그들이 나온 집이 늘 인사하며 지냈던 찰리의 집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찰리의 집 문은 열려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서자 끔찍한 광경이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My neighbor has been beat up. He's bleeding severely. Okay, do you know who beat him up? No, I don't. I just came over. There's blood everywhere. He's conscious. He's breathing. He's rolling on the floor and moaning. Stay still, Charlie. 포틀랜드 다운타운 남서쪽에는 나무가 우거진 마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숲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경찰을 보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의 집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청년은 25살의 찰리 웨버였습니다. 네 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찰리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찰리는 겁이 없는 아이로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으며 혼자 사색하는 것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친구들을 집으로 많이 데려왔고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는 찰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찰리가 17살이 되던 해 그는 친구와 함께 독립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엄마는 몇 년만 더 같이 살자고 했지만 찰리는 이미 친구와 살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걱정하시는 엄마에게 혼자 살다가 힘들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설득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독립시켰습니다. 찰리는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독립하면서도 잘 살아나가 엄마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친구는 찰리가 히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라고 말했는데 경쟁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여유롭게 헤쳐나가는 성품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찰리는 독립하면서 스스로 요리를 해야 했는데 요리를 하는 과정이나 좋은 재료를 쇼핑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고 그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조 셰프로 취업하게 됩니다. 찰리는 특별히 요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요리를 손님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좋은 찰리는 레스토랑 직원이나 손님들과도 금방 친해졌으며 포틀랜드 그 또래 아이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엠버라는 여자아이와 사귀게 되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기면서 20살의 찰리는 앨리스라는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앨리스가 태어나자 여자친구 엠버는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찰리는 겨우 20살이라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들은 앨리스를 함께 양육하는 데만 동의했습니다. 찰리는 딸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앨리스가 풍족하게 자라기를 원해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엠버는 딸아이 앨리스가 최대한 아빠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해 헤어진 뒤에도 이 3명은 정기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아이 앨리스 역시 아빠와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23살의 찰리는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우연히 플로리다에서 온 법대생 제니퍼를 만나게 됐습니다. 찰리와 제니퍼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아파트를 얻어 동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찰리는 이 아파트에 이사 오고 16개월 뒤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디스패치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새벽 3시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처참했는데 벽과 바닥, 소파, 집안 전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청년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 난 상처로 보아 범인은 날카롭고 긴 형태의 무기를 사용한 듯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공격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911에 신고한 이웃 주민 유진을 인터뷰한 경찰은 3명의 청년과 흰색 세단 자동차라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주변을 더 조사하던 중 건너편 집에 사는 또 한 명의 주민이 담배를 피우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 유진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동안 못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건너편 이웃에 따르면 3명이 먼저 나가고 흑인 1명이 뒤늦게 문을 닫지도 않고 도망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찰리의 집에는 총 5명이 함께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찰리의 마지막 동선을 조사했습니다. 그날 찰리는 레스토랑에서 늦게까지 일했으며 끝날 때쯤 절친인 닉 헤스반이 찾아왔고 찰리가 한 요리를 함께 먹은 뒤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닉은 흑인이며 함께 찰리 집으로 가는 듯 보였다고 직원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닉 헤스반의 집을 찾아갔고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찰리의 집을 방문했는지 확인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도망친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절친이 쓰러져 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간 그를 제1의 용의자로 봤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의 행동과 진술에 집중했습니다. 밤 11시쯤 찰리의 집에 도착해 찰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게임을 했습니다. 한참 놀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찰리가 문을 열자마자 3명의 남자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2명은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무슨 일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복면을 쓰지 않은 백인 남자가 저에게 얼굴을 소파 쪽으로 숙이라고 무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최대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찰리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살짝 방 쪽을 보니 복면한 2명이 방 쪽으로 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가져가라고 소리쳤고 어린 딸이 있다고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다가 잠깐 다시 방 쪽을 쳐다봤는데 찰리가 방에서 기어나와 도망치려고 했지만 2 남자가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를 제압하고 있던 백인이 둔기로 내 머리를 세게 내려쳐 너무 정신이 없어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찰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금방 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뭔가로 찰리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3사람 중에 아는 얼굴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진술하는 닉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은 어떠한 감정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진술하는 모습이 방금 절친을 잃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왜 신고하지 않고 도망갔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냥 경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닉의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그의 몸에는 어떠한 상처도 그의 옷과 신발 바닥에는 어떠한 혈흔 자국도 없는 것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범인들이 도망갔을 때 찰리에게 다가가 흔들어 보거나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했다면 혈흔이 묻었을 텐데 그냥 바로 도망쳐버린 듯 했습니다. 경찰은 왜 범인들이 찰리를 공격했는지 누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는 답만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 닉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 더 생각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있을 때 마테체 이리죠 라는 말과 한 명을 무디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복면을 쓴 한 명은 중동계 사람처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닉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지금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닉은 자신이 소파에 제압당하고 있을 때 백인 남자가 네가 다음 차례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나 가족들을 공격하러 올지 몰라 너무 두려워 도망갔고 지금도 너무 무섭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침, 찰리는 바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찰리의 머리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무기로 여러 번 맞은 흔적이 있었고 머리 반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몸 전체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찰리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렸고 아들이 고민이 있었는지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찰리 어머니는 며칠 전 아들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고 이때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계획 없이 흐르는 대로 살아갔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줘서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찰리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요리학교에 진학할 생각이며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셰프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모습이나 걱정되는 일은 없어 보였고 찰리 특유의 여유롭고 해맑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제니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인 여자친구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우며 특히 찰리의 딸 앨리스를 많이 사랑해준다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날 헤어질 때 찰리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아들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찰리의 직장 동료, 주변 친구들, 특히 여자친구와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모두 찰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앰버는 찰리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울면서 경찰서로 달려와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물었으며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앰버의 알리바이는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앰버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여자친구 제니퍼가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찰리의 여자친구 제니퍼가 사건 하루 전날 부모님이 계신 올랜도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 떠났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혹시 누군가를 고용해 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찰리와 제니퍼는 오픈 릴레이션십, 즉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도 된다는 조건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사친이 많았던 찰리를 질투해 제니퍼가 이를 꾸몄을 수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경찰이 제니퍼에게 찰리의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포틀랜드로 가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제니퍼가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사건 당일 포틀랜드에 있지도 않았던 제니퍼가 변호사를 고용해 나타났다는 사실에 경찰은 그녀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무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없다고 말하고 모든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제니퍼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녀를 붙잡아 둘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찰리 어머니는 제니퍼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찰리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4일째 되던 날 닉이 처음으로 경찰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와서 더 생각난 것이 있다고 말하며
복면을 한 중동계 사람이 후세인 해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가 기억났다고 답했습니다. 후세인이 누구냐고 묻자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어 가끔 동네 파티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후세인과 찰리가 아는 사이냐고 질문하자 몇 번 같이 놀았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인 동네 파티에서 얼굴 정도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닉과 함께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친구 타기를 해 후세인 해달 사이트로 이동했고 친구 목록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성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하모드 무스타파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보며 더 다른 정보가 있는지 살피고 있을 때 닉 계정으로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닉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후세인이 닉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닉에 따르면 후세인과는 따로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인데 왜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매우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들이 공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은 지금 후세인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간단한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닉이 갑자기 그날 너가 찰리의 집에 온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후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후세인이 너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없다는 말을 하고 만나면 왜 찰리 집에 갔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닉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경찰은 닉이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친구 집에서 파티가 있어 모두들 모였습니다. 그때 후세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참석했는데 여자친구는 파스타를 잘 만들고 싶다며 셰프인 찰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찰리는 후세인 여자친구에게 반죽하는 법과 소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후세인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닉은 아무래도 후세인이 이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찰리를 잔인하게 공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찰리의 여자친구 제니퍼가 후세인과 알고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닉에 따르면 찰리도 후세인과 친하지 않은 사이라서 서로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닉은 제니퍼와 찰리는 사이가 좋아 보였으며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니퍼와 후세인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법대생이었던 제니퍼가 미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부모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니퍼가 찰리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 제니퍼 역시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후세인과 무디 뒤를 밟으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이 마켓에 들려 라이터 기름을 구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증거를 모두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무디의 아파트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무디를 먼저 체포했습니다. 후세인이 여자친구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급습해서 체포했는데 벽난로에는 옷을 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후세인 여자친구 집을 수사하던 중 침대 밑에서 후세인 신발이 발견됐고 신발바닥에는 혈흔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혈흔은 찰리의 혈흔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후세인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무디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전날 어느 집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이 SNS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티에는 무디와 오마 아브라함이 먼저 참석해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후세인이 백인 남자와 함께 나타나 무디를 찾았습니다. 후세인은 무디에게 찰리가 눈에 거슬리니 오늘 혼내주려고 하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디와 오마는 알겠다고 하며 오마의 차를 타고 찰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마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무디와 후세인은 준비한 복면을 썼으며 백인 친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다며 그냥 찰리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명은 찰리 집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바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있었는데 닉이었습니다. 백인 친구가 닉을 소파로 밀어붙여 제압했고 무디와 후세인이 찰리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세 명 중에 누가 어떤 무기로 찰리를 공격했는지를 알아내야 했고 백인 청년이 누군지 밝혀내려 했지만 무디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후세인의 여자친구 샬럿을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샬럿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내용을 경찰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후세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지만 두려워 헤어지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샬럿에 따르면 사건 2주일 전 후세인이 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후세인은 캐리라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왔는데 피 묻은 신발을 건네주며 씻어서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샬럿은 왜 피가 묻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캐리가 누구냐고 묻자 후세인의 백인 친구로 이름은 모르고 성이 캐리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자친구 후세인이 찰리를 혼내주기 위해 집에 있는 마체테를 가지고 캐리와 함께 찰리 집에 갔고 캐리가 마체테로 찰리를 미친 듯이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도망치기 전 찰리의 머리를 발로 힘껏 차 신발에 피가 묻은 것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샬렛은 혹시 경찰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발을 씻지 않고 그대로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샬럿의 증언으로 캐리가 찰리의 살해범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후세인의 페이스북을 뒤져 캐리를 찾아냈는데 그는 20살의 크리프튼 캐리였습니다. 캐리는 범죄 경력은 없었지만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캐리의 휴대폰을 추적해 마켓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캐리는 담배를 피우며 자꾸 웃었습니다. 왜 웃냐는 경찰에게 모든 게 너무 우습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이 너가 살인범이라고 증언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캐리에 따르면 1년 만에 후세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후세인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찰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파트로 찾아가 훔쳐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건 당일 찰리의 집을 밀고 들어갔는데 친구와 함께 있어 자신은 닉을 제압하고 있었고 후세인과 무디가 찰리를 제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제압을 못했는지 찰리가 방에서 기어나오는 걸 보고 자신이 후세인의 마체테를 빼앗아 찰리를 내려치자 후세인이 끝내버리라고 말했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찰리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캐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과장되지도 않게 당일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찰리를 몰라 어떠한 감정도 없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후세인은 찰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푼 것에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요리학교를 가기 위해 집에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훔칠 생각도 있었지만 그가 심하게 저항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가족은 4년 동안 찰리를 위해 싸웠고 결국 2017년 3월 재판이 끝났습니다. 운전을 한 오마는 7년형을, 무디는 15년형, 후세인과 크리프튼 캐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행하기를 좋아했던 자유로운 영혼 찰리를 위해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돌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여행지를 갈 때 이 돌을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놓아두고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찰리의 어머니는 손녀딸이 있어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찰리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